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학자 니체와 시인 릴케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인들이 매혹되었고 함께 교감을 나누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천재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파멸로 이끈 마성의 여인이기도 했죠. 그녀가 쓴 작품에서 그녀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엿볼 수 있지만 정작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은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들과의 격렬하고도 비정상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인 신께서 요구하는 것을 하세요.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 말은 지금 들어도 파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생각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현 시대의 여성에게도 쉽지 않아 보이는 삶을 산 그녀는 바로 루살로메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멋진 여성으로 독특한 인생과 아름다운 작품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그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861년 러시아에서 5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5 오빠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청소년 시절부터 철학과 종교, 예술에 흥미가 많은 데다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저서 자유로운 여자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첫 남자는 17세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루터교 교회의 목사였던 하인리히 길로트였고 그로부터 철학과 문학, 논리학과 종교사를 배웠다고 합니다. 길로트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고 청혼을 하였는데 그때 길로트는 그녀와 나이가 비슷한 딸을 둔 기혼남이었습니다. 길로트를 숭배하던 그녀는 그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간의 괴리와 갈등이 이때부터 그녀의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녀는 청혼을 거절을 한 후 당시 여성을 받아주는 몇 안 되는 대학 중 하나였던 취리 대학교로 입학하여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몸이 약했던 그녀는 휴양하러 간 로마에서 철학자 파울레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와 철학과 신의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교감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지식을 공유할 한 남자일 뿐이었지만 파울레는 운명적인 만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친구인 니체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녀에 대한 숭배의 글들을 적어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에 대한 철학이 니체와 같았던 그녀는 니체가 레의 친구임을 알게 되고 지성의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니체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레에게 니체를 꼭 만나고 싶다고 제안하게 되며 결국 그녀는 니체를 만나게 됩니다. 니체는 살로메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녀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보자마자 첫눈에 그녀에게 빠져들고 맙니다. 살로메를 처음 만나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내려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들의 인기의 우쭐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석학 예술가, 정신분석학자들과 상대해도 조금도 밀리지 않는 감각과 지식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녀의 미모가 더해져 다른 어떤 여자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하룻밤 유의를 즐길 수 있는 여자는 많았지만 당대 최고의 수준에 올라있는 내노라 하는 천재들과 지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여성은 드물었습니다. 니체와 릴케, 프로이트 등의 천재들은 자신과 정신적 교감이 가능하고 영혼과 지성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여성에 목말랐으며 살로메는 그런 천재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기에 모자람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파울레가 사랑 고백을 할 때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왜 남자들은 여자들과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건가요? 남자들과 단순하게 우정만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나 파울레는 자신의 사랑을 쉽게 접을 수 없었습니다. 살로메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여자였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가 되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파울레의 구애가 계속되자 그녀는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지적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파울레, 그의 친구 니체와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이 지적 삼위일체를 이루고 한 집에서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남자로서 여자의 사랑을 구하는 파울레에게 그녀는 소유하지 않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랑, 성적 결합 없이 정신적인 합의를 이루는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두 남자는 살로메의 뜻을 받아들였고 세 사람의 특별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를 기념하여 사진을 남겨놓았는데 흔히 살로메와 니체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살로메는 수레 위에 앉아 있고 레와 니체는 수레를 끌고 있고 수레 위에 앉은 루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습니다. 이때 사진에서 니체의 운명을 예언한 것인지 훗날 살로메에게 거절당한 후 니체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를 이해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채찍을 잊지 마라. 니체는 살로메에게 잔인하게 거절당한 후 죽을 때까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살로메에 대한 니체의 사랑은 단순히 성적 호기심이나 호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살로메에 대해 늘 놀라울이 많지 내 사고방식과 사상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살로메는 니체에게 영혼과 철학의 동반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 니체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살로메는 즉각 거절하면서도 그에게 키스를 퍼붓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니체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었지만 끝내 그녀의 사랑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2번씩이나 청혼을 했으나 거절을 당한 그는 홧김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으며 레와 루가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멀리서나마 접하고 분노했으며 평생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시련의 아픔에 빠진 니체에게 한 가지 할 일이 있었습니다. 1881년부터 구상하기 시작하여 살로메를 만나는 동안에도 그녀와 여러 번 토론을 했던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 바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그는 살로메와 헤어진 해 겨울 제네바로 가서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상처는 그를 고독하게 했고 고독은 그로 하여금 모든 세상 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며 집필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니체를 대표하는 역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렇게 탄생했고 니체 스스로도 이 작품은 살로메가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역작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말년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 정신 이상으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생애를 마감했고 그는 그곳에서 다음의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때도 그녀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녀를 사랑한다. 살로메는 니체가 떠난 이후에도 레와 동거를 지속하면서 사회학자, 작가 등 여러 부류의 지성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파울 레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그녀는 지금처럼 계속 지내자는 제안을 거절한 그를 떠나게 됩니다. 파울 레는 그녀가 떠나간 지 4년 만에 니체가 죽은 그 다음 해인 1901년 살로메와의 추억이 깃든 인강의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살로메는 파울 레를 떠난 그 해에 안드레아스라는 중년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살로메가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아스가 칼로 자해를 하며 결혼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엄포를 놓는 바람에 이뤄진 결혼이었고 그나마 살로메다운 조건이 붙은 평범하지 않은 결혼이었습니다. 성관계는 불가. 일체의 구속을 거부하며 다른 남자와의 자유연애를 허락해야 한다. 그녀는 이 조건을 몸으로 실천하였고 결혼은 했으나 남편에게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결혼은 구속이 될 수 없었습니다. 1897년 36세의 루살로메 앞에 22세의 무명시인 릴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릴케 인생에 루살로메가 나타났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살로메의 삶에서 릴케는 일부분일지 모르지만 릴케의 삶에서 살로메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저 지나가는 인연 정도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했던 젊은 시인은 살로메의 마력에 금세 빨려들었습니다. 당시 살로메는 법적으로 유부녀였으며 릴케는 유부녀인 살로메의 자유연애에 정점을 찍은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릴케는 살로메에 대하여 뜨거운 격정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미 살로메의 에세이 유대인 예수를 읽고 작가인 살로메를 흠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난 그녀의 미모와 지적이면서도 활달한 매력은 릴케의 마음을 더욱 세차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살로메 역시 릴케에게 끌렸습니다. 니체 등과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고 파울레와 2년 동안 동거하면서도 또 법적인 남편 안드레아스와 살면서도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던 루는 릴케를 만난 그해 릴케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 시술을 받게 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였으니 말입니다. 이 젊은 시인에게 14세 연상의 루살로메는 따뜻한 품을 가진 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해박한 지식과 예술적 통찰력을 지닌 그녀는 시인에게 멘토이자 코치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르네 마리아 릴케는 여자 이름 같아. 라이너 마리아 릴케로 필명을 바꾸는 게 어때? 필체가 싸구려 같아. 좀 더 반듯하고 우아한 필체로 바꿔야겠어. 그래야 시인의 품격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여자 같고 연약한 시인이라고 오해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당신은 강철처럼 견고하고 진정 남자다운 매력으로 가득한 예술가야. 당신의 감정을 깨워봐. 릴케는 그녀의 조언에 따라 이름을 바꾸었고 필체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데리고 간 2번의 러시아 여행은
릴케의 감성을 깨우고 정신적 지평을 놀랍도록 넓혀 주었습니다. 릴케는 그녀를 통해 그동안 숭배해온 레오 톨스토이를 만날 수 있었으며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와 알게 되어 평생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는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릴케는 작가 지망생이나 마찬가지인 무명 시인에 불과했지만 루와 함께한 4년 동안 이 풋내기 시인은 위대한 감성을 지닌 시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살로메와 릴케에게도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릴케는 대단히 예민하고 병적인 신경질을 보였는데 그런 릴케를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로메가 정신과 의사 피넬레스에게 릴케의 상태를 의논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릴케의 상태는 정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 피넬레스는 살로메에게 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릴케에게는 다소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여하튼 살로메는 릴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살로메와의 4년 동안 인식의 지평을 넓힌 릴케는 이 무렵부터 마치 날개를 단 듯 걸작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릴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많은 여성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로메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인연을 끊지 않고 평생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릴케는 언제나 자신의 속내를 그녀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내 눈빛은 지우십시오.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으십시오. 나는 당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 살로메라는 시를 노래하던 릴케. 운명에 따라 그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라고 말하던 루 살로메. 두 사람의 뜨거웠던 사랑은 그렇게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릴케 역시 살로메의 남성 편력 중 한 사람에 불과했을까요? 스쳐 지나간 인연임은 분명하지만 다른 만남과는 밀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살로메가 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당신은 첫 실제였으며 당신을 통해 육체와 정신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한 말, 당신만이 진실입니다 라는 바로 그 말을 나도 그대로 당신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릴케는 1926년 51세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1911년 50대에 접어든 살로메는 바이마르의 국제정식분석학회 회의에서 55세의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났습니다. 당시 살로메는 여러 편의 소설과 평론으로 알려진 작가였고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절대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빈의 상류층 사람들이 말러의 음악을 듣고 클림트의 그림을 보고 프로이트의 상담실을 찾는 것을 최고의 고급스러운 생활로 받아들일 만큼 프로이트는 자기 인생의 최고 전성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이트 역시 살로메의 자신감과 지적 통찰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살로메가 마녀로 불릴 정도로 남성 편력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문에 프로이트는 그다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신분석학에 매료된 살로메는 이미 50줄의 나이였음에도 지적 호기심에 눈을 빛내며 프로이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프로이트는 제자를 받아들이는데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애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제자였지 프로이트는 살로메를 동반자적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정은 스승으로서의 감정이나 인간적 호의를 넘어 연애 감정으로까지 발전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살로메는 정신분석학을 좀 더 폭넓게 알기 위해 프로이트뿐 아니라 아들러와도 교류를 가졌는데 프로이트는 이런 루 살로메의 행동을 질투 없이 무심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보낸 편지에 그의 질투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프로이트는 살로메를 이해하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니체가 살로메에 대해 세상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여자라고 칭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프로이트가 살로메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는 동안에도 그녀는 프로이트의 제자와 연문서를 뿌리는 등 남성 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와 살로메의 정신적 교제와 동반자적 관계는 평생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니체에게서 천재성을 끄집어내고 릴케에게 위대한 시적 감성을 깨워주었던 것처럼 프로이트 안에 천재성에 더욱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은 그토록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자들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프로이트는 도움을 거절하는 그러나 결코 부유하지 않은 그녀를 남몰래 돕느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살로메는 언제나 지적 교제, 사랑 그 자체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비록 그녀는 일단 사랑이라는 폭풍우가 지나가면
더 이상 휩쓸리지 않아야 해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라고 말하며 매달리는 연인을 매몰하게 차버릴 정도로 열정이 식은 사랑의 시간을 낭비하길 거부하며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살로메는 1937년 76세의 나이로 숨졌는데 죽기 며칠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을 바꿨더라면 아마 아무도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겠지. 그녀도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천재를 발견하도록 만들었음을 알고 있던 것일까요? 루와 사랑을 하면 9개월 만에 대작을 쓸 수 있다. 는 말이 돌 정도로 남자들의 천재성에 불을 지펴주었던 그녀 역시 그들과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고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니체와 릴케, 프로이트 등과의 만남과 이별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을 배워나가면서 작품에 나타난 니체 하얀 길 위에 릴케, 프로이트에 대한 나의 감사, 그리고 프로이트와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편지 등의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그 남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평상시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정신적 도약과 창조를 이뤄주는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